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를 받은 성신여대 심리학과 서수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실까요? 지금 이제 100년 정도 살면 한 32년은 자는데 소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한 수면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면학자가 되게 궁금했어요. 아, 사람이 잠을 안 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되게 궁금해갖고, 이제 결국에는, 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차마 인간에게는 이 실험을 하지 못하고, 쥐들을 이렇게 한숨도 안 재우고, 물통에 빠뜨려서 이제 있었는데, 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원 다, 한 달 만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되게 털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되게 불쌍한 모습으로 죽어버린 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수면학자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수면은 절대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 없다면 진화론이 만든 가장 중대한 실수일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잠을 자야 하는 이유 중에 이제 밝혀진 것은 뭔가 우리 몸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제 알려진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 몸에는 성장 호르몬이 이런 식으로 잘 때 나옵니다. 어렸을 때 잠 잘 자면 키 큰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키 크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화 방지나 뭐 피부 미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면역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잠을 못 자면 집중을 잘 못하고 기억을 잘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을 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 놀러 오시면 이제 수면 연구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검사를 하나를 하게 됩니다. 정신 운동성 각성 검사라는 것인데요. 불시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숫자가 나오자마자 빠르게 이제 화면을 터치를 해야 하는 검사인데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잠을 못 자게 되면 깜빡깜빡 잠들면서 이제 미세 수면에 잠시 빠지게 됩니다. 밑에 있는 우울한 사람의 수면은 굉장히 자주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렘 수면이 굉장히 또 빨리 나타나서 꿈도 굉장히 자주 꾸지만 또 굉장히 이렇게 자주 깨는 이런 양상을 보여서 우울한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또 역으로 잠을 못 자면 우울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잠을 못 자기도 하지만 잠을 못 자면 우울해지는 이런 양방향의 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불면증 치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울증이 좋아지고 자살 생각이 없어진다는 이런 연구를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평소에 병원에 갈 정도로 불면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5개 이상이라면 치료를 받을 정도의 불면증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은 잠을 더 잘 자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수면 문제를 계속 지속시키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잤다 깼다 이런 식으로 분절된 수면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침대에 오래 누워 있지만 실제로 자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아래 2개는 좀 불면증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네, 이런 분들도 저희가 보통은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수면 장애라고 보통 저희가 간주를 합니다. 사회적 시차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해외에 가지는 않지만 기상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적이라서 특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굉장히 몰아서 자고 주중엔 좀 조금 자고 뭐 이런 양상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또 어떤 날은 이틀 후에는 오후 1시에 일어나고 굉장히 수면이 좀 뒤죽박죽인 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9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9시간의 시차가 발생되는 나라가 한국이랑 스페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중과 주말은 일어나는 시간이 2시간 이내로 좀 좁혀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과학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이 2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스틸록스라고 하는 이런 수면제를 처방을 받게 되는데요. 약을 끊는 동시에 다시 불면증이 재발을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멜라토닌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약청의 승인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두움의 경로로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병원에 가면 이걸 정식으로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멜라토닌을 드실 거면 그냥 차라리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의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충분히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야 하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맞게끔 이제 생체 리듬에 맞는 수면 타이밍에 누워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야지만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을 위한 비약물 치료를 1차 치료 방안으로 강하게 권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심리 상담을, 약물 대신에 심리 상담을 권장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 치료가 이제 불면증에 그만큼이나 많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면증은 왜 생길까요? 유발 요인이라고 해서 어떤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서 잠시 잠을 설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계속 수면이 스트레스 사건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지속 요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수면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나 잘못 형성된 습관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 누워서 잠 빼고는 다 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곱씹기도 하고,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과다각성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과다각성 상태와 침대와 반복적으로 계속 연합을 하게 되면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솔루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침대에 보통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굉장히 긴데 실제로 자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확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허용된 시간은 실제로 잔 시간에 30분을 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적어도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6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자는 시간과 무관하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생체 리듬이 리셋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신호를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4번째 솔루션은 졸릴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인데요. 수면을 좀 예열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에 목표가 크게 없는 어떤 이완 활동 같은 것들을 실천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호흡법을 이제 추천을 드리면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숨을 천천히 내쉬는 이런 호흡법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부교감 신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계를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이외에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런 명상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들지 않으면 한 30분 후 정도에는 뒤척이고 잠을 못 잘 것 같다 이러면 계속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지 마시고 침대와 잠의 연관성을 강화시켜주는 활동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활동들은 침대에서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냐면, 아까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할 수 있는 어떤 이완 활동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수면 욕구가 충분히 높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저녁 먹기 전에 족발과 라면을 끓여 먹었다면 당연히 저녁 밥맛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좀뭐 운전을 해야 되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낮잠을 불가피하게 주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잠을 꼭 자야 한다면 이제 그 타이밍과 그 길이가 좀 중요한데요. 낮잠은 우리가 깨어난 후에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의 구간에 한 45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밤잠을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후 8개월에 수면 문제가 보고되는 아이들은 계속 쭉 간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잘 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유아의 수면 문제가 부모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좀 강도가 높은 방법부터 이제 굉장히 약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강도가 높은 방법은 표준소거법인데, 아이가 이제 하루아침에 그냥 잠들려고 할 때 졸릴 때 침대에 눕히고 아침이 될 때까지 아이를 들여다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점진적 소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퍼머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제 아이가 깨서 올 때 방에 들어가서 달래주는 시간 간격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캠핑 요법이라고 해서 아이가 깨어있는 채로 침대에 눕히고 잠들 때까지 보호자가 방 안에 이제 머무르는 방법인데, 보호자가 점차 멀리 떨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를 울리면 성격을 버린다든지 뭐 정서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어떤 연구도 이제 이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없었습니다. 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수면을 가치롭게 여기는 사회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수능도 있었지만 뭐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사회 분위기, 혹은 뭐 미라클 모닝처럼 잠을 줄여가면서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수면학자로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수면을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그 3분의 1의 수면을 어떻게 자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3분의 2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인슈타인인데요. 아인슈타인은 매일 밤마다 10시간씩 자고 거기다 더해서 낮잠까지 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토벤은 매일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잘 잤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한 작곡가로 되게 유명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꼭 성공이 이제 잠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